안녕하세요. 10대 기업 직무적성검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10대 기업. 10대 기업에 이제 뭐가 포함되는가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어느 정도까지가 10대 기업이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10대 기업이라고 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직무적성 검사 공부를 하자. 요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문제 유형 및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직무적성 검사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흐름하고요. 이제 주요 기업들의 문제 출제 경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 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개요 강의들을 잘 안 듣는데요. 사실 중요한 얘기들은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방향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불필요한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부터 늘 이야기합니다. 직무적성 검사의 목적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제 왜 하는가? 이것이 이제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왜 공부를 하는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듯이요. 시험에 대비할 때도요, 저 시험을 도대체 왜 보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요, 그냥 무조건 어떤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직무적성 검사 절차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제에도 그런 의도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한번 살펴보자라는 뜻인데요. 자, 기업에서는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험을 보게 할까라는 거죠. 자소서도 쓰고, 영어도 내고, 가진 스펙 다 내라고 하고, 별별로 걸 다 시키면서 이제 굳이 또 모아놓고 무슨 필기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조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지적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IQ가 높거나 이런 뜻은 아니죠. 저기서 말하는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지적 능력이라는 것, 결국은 그 지적 적성 검사에서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이 바로 그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연결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독해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원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뽑았을 때 한마디로 말이 통하겠느냐, 말귀를 알아먹겠느냐 이런 거죠. 말귀를 알아먹겠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떠한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 이해한 상황을 어떠한 해결책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모두 말귀를 알아듣느냐라는 맥락 안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이고도 마찬가지지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해력 테스트입니다. 수리가 됐든 추리가 됐든 여러 가지 영역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형태가 있긴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테스트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이다. 회사에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지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내가 계산을 많이 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어떤 지적 능력이 있을 때 각 개별 영역 간의 문제들, 풀이가 이런 것도 또 균형을 갖게 돼요. 균형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공부를 해도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분야는 잘하는데 특정한 분야는 잘 못해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성향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일단 목적은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목적은 이 정도 정리를 해보고요. 평가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목적하고 같은 얘기예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목적은 똑같은데 이 목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가 방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정규 분포가 있죠. 정규 분포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자, 시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험들은 참 이러한 정규 분포의 점수 곡선을 아마 나타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을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고득점자를 선발한다라는 거죠. 고득점자라는 것은 정규분포의 우측 상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발해내겠다라는 선발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그룹의 시험입니다. GSET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최종 면접 대상자의 약 3배수 내외를 선발하겠다라는, 즉 시험에 있어서 최고 고득점자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겠다, 이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득점자를 배제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파악된 대다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요,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직무적성 검사를 도입한 기업의 1차적인 취지를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적성 검사 도입의 1차적 취지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적 능력인데요. 지적 능력이 뭔가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지적 능력이냐라고 봤었을 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아요. 엄밀하게 보면은요, 대졸 수준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장 기본에 깔린 것들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어떤 최소한의 지적 능력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각각의 회사에서 그래, 요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말귀는 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그런 기준점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통과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규분포의 좌측을 뭐한다? 이것은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정규분포의 오른쪽을 선발하는 거하고요, 정규분포의 왼쪽을 배제하겠다라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배제한다라는 의미, 이러한 시험은요, 이러한 평가 기준이 뭐가 되냐면 절대평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절대평가. 그 다음에 선발시험이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평가겠죠, 당연히.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융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시험 자체의 난이도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하는 난이도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내고자 합니다. 변별력을 내기 위함이에요. 그런 변별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최소 기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는 어떠한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이 조금 융합돼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크게 나눴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 대표적으로는 CJ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 최소한 요 정도만 받게 되면, 이거 이상 점수만 받게 되면 일단은 뭐는 있다. 최소한의 지적 능력은 있다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무적성 검사의 큰 두 가지 목적과 그에 따른 평가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험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최근의 성향은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의 성향은요,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주요 기업들이. 현대차도 아직은 정확하게 어떠한 색깔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현대차가 어떠한 이제 문제의 유형이나 아니면 질문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서 어떤 약간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대차의 문제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좀 이러한 선발 기능 쪽에 점점 포커싱을 맞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대기업이 아니고 일반 중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출제 방식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그런 시험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무적성 검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또 굉장히 직무적성 검사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SK그룹, 이런 데들을 살펴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선발 기준에 준해서, 즉 내가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조금 정확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느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무적성 검사의 어떠한 형식 또는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간단히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주요 출제 영역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생전 처음으로 내가 직무적성 검사라는 게 뭔가 하고 본다, 이런 분은 이제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직무 적성 검사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약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직무 적성 검사야 라고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업마다 이제 각각의 영역을 뭐 명칭들은 지네 마음대로 하죠. 뭐 추론이라고 했다가 뭐 정보 추론했다가 뭐 이상한 말들을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있어요. 보편적.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무적성 검사가 도입된 그 유래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험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험이 아니라 외국의 어떤 그 테스트 모듈을 들여와서 뭐 커스터마이징 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뭐 커스터마이징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 언어, 수리, 추리, 그다음에 도형. 뭐 도형은 공간이 됐든 뭐 평면이 됐든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큰 네 가지의 형태는 거의 보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형태가 서로 이제 개별적으로 출제가 되든 아니면은 뭐 서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약간의 융합이 되든 간에 이 네 가지는 보편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기업에 상관없이 또는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근데 이제 세부 영역의 차이가 있어요. 세부 영역이다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업은 뭐 어휘가 더 많다, 어떤 기업은 독해가 더 많다. 독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 대개 한 4-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면이 조금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수리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한 응용 방정식 중심으로 내느냐,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상황 판단형으로 내느냐, 또는 이제 자료 해석도 단순 자료 해석으로 갈 거냐, 계산 중심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세부 영역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몇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출제 방식도 존재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상식을 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상식에 최근에 낮은 수준이지만 상식을 도입한 데가 있고요.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기업도 저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역사하고 상식하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내는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다라 가지고 뭐 기초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특징이긴 한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냐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은 직무적성 검사라고 통칭하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NCS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요, 예전에는 굉장히 달랐어요. 사기업은 이렇다. NCS는 사실 이제 도입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 좀 어폐가 있긴 한데, NCS가 처음 도입했을 때도 이제 여기 있다. 위치가 얘하고 이렇게 달랐다라면요. 최근에는 점점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좀 비슷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라면은 어느 한순간에 여기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것에 가장 적합한 형태, 핏셋, 즉 지금은 이제 5급하고 7급 이 정도 적용되고 있죠. 공직적격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태로 조금 수렴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 형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언어나 수리나 추리나 요 세 가지 맥락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도형이라는 것은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정도 보게 되어 있는데, 시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개별 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했듯이 뭔가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다시 강조한다라면은요, 전체 시험에 있어서 뭐가 존재한다? 기본 원리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기본 원리. 기본 원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에 기반해서 지원기업 시험 유형에 최적화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직무적성 검사의 대비 방법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뒤에서 강조를 하겠지만요. 서류 합격하고 나가지고 서류 합격됐으니까 이제 책 한 권 사가지고 풀어보면 되지. 더럽게 어렵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학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리와 그 다음에 개별 대비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전략적 대비냐라는 건데요.
전략적 대비의 출발점은 아까 그거죠. Y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내가 이 시험을 왜 보는가 또는 기업은 이 시험을 왜 치르는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어떠한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를 적게 풀어도 돼요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 문제지 뭐 3권, 4권 막 이렇게 풉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까? 물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자료 해석의 기본 원리가 뭐냐 또는 논리게임에서 그 논리게임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요. 문제들만 풀게 되면은요. 문제의 질문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면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서 이러한 유형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출제 유형이 바뀌어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이런 말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요. 질문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외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것이 아니고요. 출제 원리를 반드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이해한 원리가 문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연습이죠, 연습.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원리만 이해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풀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직무적성 검사를 보러 갔다라고 했을 때요. 실제 문제를 푸는 속도가 여러분보다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저는 평소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 재서 푸는 그런 연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문제가 지금 원리가 뭐고 무엇을 묻고 있구나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요.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보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또 시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 많이 푼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일정 정도는 풀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조하는 것, 유형은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이라는 건 뭐예요? 얘들이 지금 질문 방식이 이렇구나. 지금 이러한 형태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절대로 유형을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저 유형은 저렇게,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봐.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 어차피 푸는 방법 똑같은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유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유형을 그냥 내가 적용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형은 파악하는 수준에서 끝내야 되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원리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마다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모의고사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각 다 포함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이 영역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포함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모의고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된 시간 하에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내일까지 이거 생산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한 달 후까지 고객의 오더에 따라서 그것을 납품해야 되는 그러한 제약 조건들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일에 아주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모의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하자라는 거고요. 자,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정말 강조하는 거. 제발. 오죽하면 제발. 미리 하세요. 직무적성 검사는요, 이거 원리라고 그랬죠, 원리.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한 번만 제대로 딱 공부해 두면요, 설사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또는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 시험보다 실수해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어요. 이미 원리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그 시간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놓고요, 맨날 닥쳐가지고 뭐 시험 한 달 전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결국은 끝까지 어떻게 책 한 번 보고 가고 그러고 나서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걸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봤었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서류 전형 합격을 해놨는데 서류 전형 합격 안 하고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한 2주 이 사이에서 직무적성 검사를 보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 남들도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직무적성 검사를 통과해서 붙을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남들도 그렇게 하는 그 남들 중에서 몇 명이나 붙을까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미리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요. 그 시간 안에 충분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요.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말씀드리자면 시기를 최적의 시기는 이런 거죠. 사실 원서 접수 전에 끝내는 것이 최선이에요. 원서 접수 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9월 중순, 예를 들어서 9월 중순 좀 느린가요? 8월 말, 그냥 9월 초라고 합시다. 9월 초. 9월 초까지, 9월 초쯤에 내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라고 한다라면요. 이 8월 말쯤에 이미 직무적성 검사 공부가 끝나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도 이미 끝났어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입사 공고 뜨고 나면 그때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런 학생들이 거꾸로 회사에서 볼게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인데 입사 공고가 딱 났을 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입사 공고가 났는데 이때부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나요? 인적성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나요? 라고 묻는 사람. 회사가 만약 그것을 분간할 수 있다면 실제 그 사람이 직무적성 검사에서 어떠한 점수를 내든지 간에 사실 누가 더 회사의 마음에 들까요? 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험들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닥쳐서 하려고 했을 때 그 닥쳐서 한 대비가 성공하는 케이스 전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2주 전, 1주 전 이때 모의고사 클래스를 들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거의 보입니다. 얘는 되겠다. 쟤들은 안 되겠다. 사실 그 부분이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나중에 따져보면은. 그것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원리를 공부할 때 어쨌거나 조금 여유 있게 한다라면 최소한 2달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스케줄은 한 7월 정도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최적의 스케줄입니다. 물론 그것이 소용이 없을 확률도 있겠죠. 내가 참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운 나쁘게 서류가 다 안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직무적성 검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막 열불을 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대단한 건가 이제 약간 겁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만 좀 주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적성 검사에서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지적 능력은 독해력이다. 그래서 닥치고 독해력이에요. 모든 것은 영역에 관계없이 수리가 됐든 심지어 추리가 됐든 마찬가지. 도형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독해력이 그냥 우리가 글자를 읽어내는 그 독해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독해 능력 다른 말로 하면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읽는다라는 것은 글뿐만 아니라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해석이라는 것을 어떠한 문제로만 보고 문제 풀이 때만 쳐다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자료에 대한 독해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자체를 잘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공부하자. 그것이 바로 원리 공부고요. 두 번째,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톡한다라는데요. 또 이 자료라는 것이 어떤 표나 그래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아요. 최근의 경향은 모든 회사들에 있어서 자료 해석의 비중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리 영역에 있어서도 자료 해석과 융합시키는 경태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언어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 언어 영역에 주어진 자료, 지문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식 추리, 최근에 추리하고 도형하고 엮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출제를 하고 있죠. 그런 도식 추리도 결국은 뭐예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세 번째. 여러분,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런 학생들 보면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까지 20몇 년간 살았고요. 다들 대학 나와서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직무적성 검사가 어려워요, 막막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저 공부 안 했어요 내지는 공부하기 싫은데 운으로 어떻게 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만 딱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또는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거나라는 그러한 영역의 문제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즉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렵다,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에 졌어요. 이미. 이것은 내가 뭐예요? 돌파해야 되는 시험이지 징징거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것,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피셋 유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게 되면요. 아, 그래도 이러한 틀이구나라는 것을 좀 익숙하게 돼요.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익숙함의 차이는 뭐냐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익숙함은 이 문제를 내가 1분에 풀 것인가 2분에 풀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이 익숙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익숙하게 만든다. 이 정도의 시험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주요 기업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